제23보병사단 사령부의 연병장 위로 늦어름의 뜨거운 태양이 사정없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나른하기 그지없었다.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위병소의 병사들은 군기가 빠질 대로 빠져 있었고 오가는 간부들의 복장 또한 규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이곳은 전방을 수호하는 철벽 부대가 아니라 마치 전역을 앞둔 말년 병장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휴양지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오랫동안 이어진 평화와 지휘관의 방임은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긴장감마저 녹여버렸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만연한 태만과 안일함뿐이었다. 사단 본청 건물 2층 참모장실의 풍경은 밖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안락했는데 최고급 에어컨이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가운데 진한 원두 커피 향이 실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최민석 대령은 푹신한 가죽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은 채 자신의 손목에 감긴 고가의 명품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중앙 정계에 닿아 있는 든든한 인맥을 무기 삼아 사단 내에서 실질적인 권력자로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었다. 최 대령의 맞은편에는 군수참모와 인사참모가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주인의 기분을 살피는 애완견처럼 최 대령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다. 최민석 대령은 탁자 위에 놓인 신임 사단장의 인사 기록 카드를 집어 들더니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서류를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되는 양 탁자 위로 툭 던지며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은 채 입을 열었다. 특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출신이라. 강진우 소장이라니. 위에서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무식한 인간을 사단장으로 보낸 건지 모르겠단 말이야. 평생 산속에서 칼이나 갈고 총질이나 하던 사람이 거대 보병 사단을 지휘할 머리가 있겠어. 요즘 군대는 정치력과 행정 능력이 우선인데 이런 근육질 무식쟁이가 오면 우리만 피곤해질 게 뻔해. 그의 말에 군수 참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치며 과장된 몸짓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참모장님, 특전사 놈들이야 몸으로 때우는 건 잘할지 몰라도 우리처럼 복잡한 부대 운영이나 예산, 관리 같은 걸 뭘 알겠습니까? 아마 결제 서류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해서 쩔쩔맬 겁니다. 우리가 적당히 구슬려서 결제 도장이나 찍게 만들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최민석 대령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담배를 한 대 꺼내 물고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을 이어갔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오늘 환영식도 최대한 화려하게 준비해서 정신을 쏙 빼놔야 해. 촌놈이 번쩍번쩍한 의전 행사를 보면 기가 죽어서 우리한테 의지하게 될 거야. 내가 미리 손을 써서 지역 유지들도 다 불러 모아놨으니 술이나 잔뜩 먹여서 돌려보내면 당분간은 조용하겠지. 그 시각 사단 위병소 앞에는 낡은 민수용 SUV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는데 그 모습은 너무나 평범해서 누구의 눈길도 끌지 못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부관 한지훈 대위가 난처한 표정으로 조수석을 바라보았지만 그곳에 앉아있는 남자는 차분하게 창밖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강진우 소장은 별다른 수행원도 없이 번쩍이는 관용차 대신 낡은 개인 차량을 이용해 예정보다 하루 일찍 부대에 도착한 것이었다. 강진우는 선글라스 뒤에 감춰진 날카로운 눈빛으로 위병소 근무자들이 잡담을 나누며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굽게 담은 입술은 일자 모양으로 경직되어 있었고 잘 다려진 전투복 아래로 드러난 단단한 근육은 그가 현역 시절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견뎌왔는지를 짐작게 했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부관에게 짧게 지시했다.
통과 절차 밟지 말고 그냥 바리케이드 열라고 해.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 말고. 한대위가 차에서 내려 위병소로 다가가자 병사들은 귀찮다는 듯이 인상을 찌푸리며 느릿느릿 몸을 일으켰다. 한대위가 단호한 어조로 문을 열라고 요구하자 위병조장은 어이없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다. 아니, 민간 차량은 출입 통제인 거 모르십니까? 사단장님 취임식 준비 때문에 바쁘니까 용무 있으면 행정 안내실로 가보쇼. 어디서 굴러먹던 차를 끌고 와서 문을 열라 말아야. 차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진우는 조용히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가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화려한 장군의 정복이 아닌 흙먼지가 묻은 야전 상의를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맹수와도 같았다. 강진우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보폭으로 위병 조장 앞으로 걸어갔고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넣으며 병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위병 조장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남자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고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강진우의 눈동자는 마치 깊은 심연처럼 어두웠고 그 안에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강진우는 나직하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위병소 근무 수칙 제1조가 뭐지? 상급자에 대한 경례와 출입 통제는 기본 중에 기본일 텐데. 자네는 지금 두 가지 다 어겼군. 위병 조장이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허둥지둥 경례를 올리려 했지만 강진우는 이미 그를 지나쳐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한대위가 급히 차를 몰고 뒤따랐지만 강진우는 차에 타지 않고 사단 본청까지 걷겠다고 손짓했다.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이 부대의 썩어빠진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걷는 그의 뒷모습은 고독해 보였지만 동시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내뿜고 있었다. 사단 본청 복도에 들어선 강진우는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는데 지나가는 장교들과 병사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채 곁눈질만 할 뿐이었다. 복도 곳곳에는 환영 신임 사단장 강진우 장군이라고 적힌 화려한 플래카드와 조잡한 장식들이 붙어 있었지만 강진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보였다. 그는 집무실이 아닌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참모장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참모장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최민석 대령과 참모들이 여전히 낄낄거리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강진우는 문 옆 벽에 기대어 그들의 대화를 잠시 엿들었는데 그것은 도청이 아니라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의 본심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었다. 안에서는 여전히 자신에 대한 조롱과 비하 발언이 이어지고 있었고 강진우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다. 아무튼 이번 사단장은 대충 비위나 맞춰주다가 임기 끝나면 보내버리면 그만이야. 특전사 출신들이 뭐라더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요즘 세상에 그런 무식한 구호가 통할 리가 있나. 안 되면 포기하고 되는 방법을 찾아야지. 머리를 써서 말이야. 최대령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강진우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강진우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실내의 공기는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최 대령과 참모들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그들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흔들렸다. 강진우는 아무런 말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 상석에 위치한 의자 앞에 섰고 그의 군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를 알리는 북소리처럼 신뢰를 울렸다. 최민석 대령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엉거주춤한 자세로 굳어버리고 말았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사진으로만 봤던 그 강진우가 맞았지만 실물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은 사진 따위로는 담아낼 수 없는 것이었다. 강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실내를 천천히 둘러보았는데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참모들은 감전된 듯 몸을 움찔거렸다. 계속하게 아주 흥미로운 대화였어. 강진우의 첫마디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그들의 고막을 때렸다. 그는 천천히 최대령에게로 시선을 옮기며 말을 이었다. 특전사의 구호가 무식하다고 했나? 그리고 머리를 써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요즘 군대의 방식이라고. 최대령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아, 아닙니다. 사단장님, 저희는 그저 긴장을 풀기 위해 농담을 주고받던 중이었습니다. 오신다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그는 변명거리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지만 강진우의 싸늘한 눈빛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강진우는 탁자 위에 놓인 고급 양주병과 먹다 남은 안주 접시를 집어들어 바닥으로 내던졌고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참모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강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파편이 흩어진 바닥을 군화 발로 지식이며 낮게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방부대 참모장실에서 대낮부터 술파티라니. 내가 없는 동안 이 부대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아주 잘 알겠군. 사단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환영식 준비를 위해 시식용으로 가져온 것이지. 마시려던 게 아닙니다. 군수 참모가 다급하게 끼어들며 변명했지만 강진우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잘라 말했다. 변명은 군사 법정에서나 하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군인들이 아니라 제복을 입은 시정잡배들 뿐이야. 강진우는 최민석 대령에게로 다가가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는데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최 대령은 강진우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았고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다. 하지만 강진우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와 최 대령의 어깨를 움켜쥐었고 강철 같은 악력에 최 대령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고정되었다. 자네가 말한 무식한 근육질이 어떻게 부대를 지휘하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강진우는 잡고 있던 최 대령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내고는 싸늘하게 명령했다. 지금 당장 예정된 모든 환영 행사를 취소해 외부 인사 초청도 전면 백지화한다. 그리고 전 참모와 예하 부대 지휘관들을 30분 내로 대회의실에 집합시켜. 복장은 단독군장이다. 최 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사단장님, 30분 내로 집합이라니요. 게다가 단독군장이라니. 지금은 평시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역 유지분들과 시장님까지 초청해놨는데 갑자기 취소하면 대민관계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듯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강진우는 그런 최 대령의 항변을 비웃기라도 하듯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대민관계 자네는 지금 내 명령보다 지역 유지들의 비위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한가? 내가 이 부대에 온 이유는 파티를 즐기러 온 게 아니야. 전쟁을 준비하러 온 거지. 지금부터 내 시계는 평시가 아니라 전시 체제로 돌아간다. 강진우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하다가
문득 생각난 듯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아, 그리고 최대령. 자네가 아까 말했던 정치력과 행정 능력이라는 것도 한번 제대로 검증해 봐야겠어. 인수인계 서류는 덮어두고 지난 3년간의 모든 회계 장부와 군수물자 불출 기록을 가져오게.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 말은 최민석 대령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었다. 회계 장부와 군수 기록은 그의 아킬레스건이자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였기 때문이다. 강진우는 그런 최대령의 반응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이 묘한 눈빛을 보내며 방을 나갔다. 복도로 나온 강진우는 벽에 걸려있던 자신의 환영 플래카드를 뜯어내 구겨버렸다. 지나가던 행정병이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하여 멈춰섰지만 강진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런 쓰레기는 치워. 군인에게 필요한 건 환영식이 아니라 훈련이다. 그는 부관 한대위에게 눈짓을 보냈고 한대위는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사단 사령부 건물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스피커에서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나른하게 졸고 있던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강진우가 불러일으킨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복도를 가로지르며 마음속으로 칼을 갈았다. 이 부대의 만연한 고름을 짜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술로는 부족했다. 뼈를 깎아내고 살을 도려내는 대수술이 필요했다. 강진우는 집무실에 도착해 사단장 의자에 앉았다. 가죽 의자는 편안했지만 그는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았다. 책상 위에는 전임 사단장이 남기고 간 결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는 그것들을 한쪽으로 밀어버렸다. 그리고 서랍에서 자신이 직접 가져온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펼쳤다. 그곳에는 707 부대 시절부터 그가 기록해온 부패한 군인들의 유형과 그들을 처리하는 방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잠시 후 밖에서 누군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정보 참모였다. 그는 다른 참모들과 달리 비교적 흐트러지지 않은 복장을 하고 있었고 눈빛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신임 사단장님께 신고합니다. 정보참모 중령 박동혁입니다. 집합명령 전달받았습니다만 참모장님께서 잠시 대기를. 박중령. 강진우가 그의 말을 끊었다. 자네는 최대령의 사람이 아니군. 강진우의 예리한 직감은 첫눈에 박동혁이 이 부패한 카르텔에서 소외된 혹은 스스로 거리를 두고 있는 인물임을 알아챘다. 박중령은 당황한 듯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려 노력할 뿐입니다. 좋아. 그럼 자네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지. 강진우는 수첩에서 펜을 꺼내 무언가를 적어 박중령에게 건넸다. 지금 즉시 헌병대를 대동해서 재정과와 군수과 사무실을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해 그 누구도 서류 한 장, 파일 하나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막아라. 만약 저항하는 자가 있다면 내 이름을 대고 즉결 구금해도 좋다. 박중령은 메모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다. 그것은 사실상 최민석 대령과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명령이었다. 사단장님, 이것은 감찰 절차 없이 진행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큽니다. 상부의 반발도 심할 것이고. 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장교들이 연병장으로 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위험 부담, 내가 가장 잘 다루는 게 바로 위험이다. 상부의 반발 따위는 신경 쓰지 마.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자네는 그저 군인의 본분대로 명령을 따르면 돼.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과 힘이 실려 있었다. 박중령은 침을 꿀꺽 삼키고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경례를 붙였다. 알겠습니다. 즉시 이행하겠습니다. 박중령이 방을 뛰쳐나가자 강진우는 다시 창밖을 응시했다. 저 멀리 사색이 된 얼굴로 전화를 붙들고 어딘가로 다급하게 연락을 취하는 최민석 대령의 모습이 보였다. 그래. 어디 한번 마음껏 발버둥 쳐봐라. 강진우는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내 놈들이 믿고 있는 그 정치력이 내 전술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깨닫게 해줄 테니까. 23사단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그 아래에는 이미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신임 사단장의 등장은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라 썩어버린 부대를 뿌리째 뒤흔들 대청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연병장에 집합한 사단 참모들과 예하부대 지휘관들의 표정은 당혹감과 불만이 뒤섞여 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비상 소집 명령에 점심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놓기도 했고 낮잠을 자다가 허둥지둥 뛰쳐나오기도 했다. 복장은 제각각이었고 일부는 규정에 맞지 않는 사제 군화나 벨트를 착용하고 있어 군인이라기보다는 예비군 훈련장에 온 민간인들에 가까워 보였다. 늦어름의 토약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서 있는 그들의 입에서는 불평 섞인 욕설이 조그맣게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감히 큰 소리를 내지는 못하고 사열대 쪽을 힐끔거렸다. 최민석 대령은 대열의 맨 앞줄에 서서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는데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손목시계와 사령부 건물 입구를 오갔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인사참모에게 은밀하게 눈짓을 보내며 아직 처리하지 못한 장부들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는지 확인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인사참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땀만 흘리고 있어 최대령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히 신임 사단장의 기선 제압용 쇼라고 믿고 싶었지만 강진우의 눈빛에서 느꼈던 서늘한 살기는 그것이 단순한 쇼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잠시 후 사열대 위로 강진우 소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연병장을 가득 채우던 웅성거림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 그는 정복이 아닌 완벽하게 세팅된 전투복 차림이었으며 베레모 아래로 드러난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다. 강진우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육성으로 명령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가 없어도 연병장 끝까지 또렷하게 전달될 만큼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거창한 훈시나 취임사 대신 단 한 문장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제23 보병사단의 모든 평시, 행정 업무는 중단된다. 전원 전투태세로 전환한다. 그의 선언은 마치 폭탄처럼 떨어져 지휘관들의 뇌리를 강타했고 여기저기서 당황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최대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서며 짐짓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사단장님 전투태세 전환이라니요. 지금은 적의 도발 징후도 없는 평화로운 시기입니다. 게다가 아직 정식 취임식도 하지 않으셨고 업무 인수인계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독단적인 명령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규정을 들먹이며 강진우의 기세를 꺾으려 시도했다. 하지만 강진우는 사열대 계단을 천천히 내려와 최대령의 코앞까지 다가갔고 그 위압감에 최대령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강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절차 자네가 말하는 절차라는 게 근무 시간에 술판을 벌이고 외부 인사를 접대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 내가 말하는 절차는 야전 교범에 적힌 그대로다. 지휘관이 부대의 전투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내 판단에 지금 이 부대는 적과 싸우기는커녕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태다. 강진우는 곧바로 군수 참모를 지목하며 질문을 던졌는데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치명적인 비수를 겨누는 것과 같았다. 군수 참모. 현재 사단 유류고에 비축된 경유와 휘발유의 재고량이 장부와 정확히 일치하나. 그리고 차량 정비고에 있는 5톤 트럭 중 즉시 기동 가능한 차량이 몇 대인지 지금 당장 대답해라. 군수 참모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평소 재고 파악은 부사관들에게 떠넘기고 결제 도장만 찍어왔기 때문이었다. 대답을 못하는군. 자신의 부대 살림살이도 모르는 자가 참모라니. 강진우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일별한 뒤 정부 참모 박동혁 중령에게 고개를 돌렸다. 박중령. 내가 아까 지시한 사항은 어떻게 되었나? 박중령은 절도 있는 자세로 경례를 붙이며 큰 소리로 보고했다. 보고 드립니다. 현재 헌병대를 동원하여 재정과 군수과 그리고 공병대대 행정실을 전면 봉쇄했습니다. 모든 서류와 전산 자료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으며 출입자 통제 기록을 확보 중입니다. 박중령의 보고가 끝나자마자 대열 곳곳에서 탄식과 비명이 터져 나왔고 특히 최대령의 측근들은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최대령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다. 이건 월권입니다. 아직 정식 지휘권 인수도 안 받은 상태에서 감찰이라니요. 국방부에 정식으로 항의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부대 단결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정치적 인맥을 믿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다. 강진우는 최대령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항해 마음대로 해. 하지만 그 전에 하나만 묻지. 707 부대원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나? 바로 흔적을 찾는 것이다. 아무리 깊은 산속이라도 아무리 치밀하게 숨겨도 놈들이 지나간 자리는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어. 자네들이 지난 몇 년간 이 부대를 갉아먹은 흔적들. 내가 못 찾을 것 같나. 강진우는 연병장에 모인 지휘관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선언했다. 나는 오늘부로 예정된 모든 인수인계 절차를 거부한다. 대신 특별부대 정밀 진단을 실시하겠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감사가 아니다. 전시에 준하는 작전이다. 내일부터 사단 내 모든 창고, 모든 장부, 그리고 모든 인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될 것이다. 썩은 환부는 도려내고 고장난 부품은 교체한다. 그 과정에서 누구든 방해하는 자는 적으로 간주하겠다. 해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지휘관들은 도망치듯 연병장을 빠져나갔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최민석 대령은 분노로 몸을 떨며 자신의 사무실로 달려가려 했지만 복도 입구에서 무장한 헌병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죄송합니다. 참모장님, 사단장님의 특별 지시로 당분간 참모장실 출입이 통제됩니다. 개인 소지품은 검사 후 반출 가능합니다. 헌병의 말에 최 대령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안방이나 다름없던 곳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것이다. 한편 강진우는 부관과 함께 곧바로 수송대대로 향했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만 읽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는 현장형 지휘관이었다. 수송대대 연병장에는 수십 대의 트럭과 작전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지만 강진우의 예리한 눈에는 관리 소홀의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었다. 타이어의 마모 상태, 차량 하부의 녹, 그리고 바닥에 고인 기름 자국들이 그 증거였다. 강진우는 무작위로 한 대의 트럭을 지목하여 시동을 걸어보라고 지시했다.
수송대대장은 허둥지둥 운전병을 불렀지만 트럭은 쿨럭거리는 소리만 낼 뿐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점검 때는 이상 없었는데 대대장이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강진우는 보닛을 열어 엔진룸을 들여다보았다. 점검, 엔진, 오일 게이지를 봐라. 오일이 바닥난 지 오래다. 엔진이 눌어붙지 않은 게 기적이야. 이게 전투 준비가 된 차량인가? 그는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꼼꼼히 기록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간부들은 저승사자가 명부를 작성하는 것을 보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강진우는 단순히 차량 상태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차량 운행 일지와 실제 주행 거리계의 오차를 비교하며 유류가 어디론가 새어나가고 있다는 확신을 굳히고 있었다. 기록상으로는 이 차가 지난달에 500km를 주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타이어 마모 상태나 엔진 상태를 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그렇다면 그만큼의 기름은 다 어디로 갔을까?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사단 사령부의 불은 꺼질 줄을 몰랐다. 박동혁 중령과 그가 차출한 소수의 인원들은 압수한 서류 상자들을 분류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들은 최대령 파벌이 미처 파기하지 못한 문서들 속에서 이중장부의 흔적을 찾아내고 있었다. 비록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정황 증거들은 차고 넘쳤다. 식자재 납품 업체와의 불투명한 계약, 공사비 부풀리기, 그리고 유령 병사들을 이용한 수당 횡령까지. 비리의 온상은 생각보다 깊고 넓었다. 최민석 대령은 부대 밖 관사에서 비밀리에 측근들을 소집해 대책 회의를 열고 있었다. 방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오가는 고성에는 불안감이 잔뜩 묻어 있었다. 사단장이 미친 게 분명합니다. 헌병대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다 죽습니다. 군수 참모가 울상을 지으며 하소연했다. 최대령은 위스키 잔을 신경질적으로 들이키며 눈을 번뜩였다. 걱정 마. 내가 이미 VIP께 연락을 드렸다. 며칠만 버티면 육군 본부에서 감찰 중단 명령이 내려올 거야. 강진우 그놈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정치적인 압박까진 못 견딜 거다. 하지만 최대령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강진우는 이미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수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사단장 집무실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무전기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군용망이 아닌 그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도청 감지기였다. 놈들이 외부와 접촉을 시작했군. 강진우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적이 당황해서 움직일 때야말로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법이고 707 출신의 사냥꾼은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 새벽 3시. 강진우는 잠시 눈을 붙이는 대신 체력 단련장으로 향했다. 그는 아무도 없는 체육관에서 묵묵히 샌드백을 두들겼다. 땀방울이 바닥에 뚝뚝 떨어질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작전 계획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비리를 적발하는 것을 넘어 이 부대의 썩은 정신 상태를 완전히 개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샌드백을 치는 둔탁한 타격음은 마치 다가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천둥 소리처럼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다음 날 아침, 사단 전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병사들은 평소와 달리 각 잡힌 자세로 점호에 임했고 간부들은 눈치를 보며 바쁘게 움직였다. 강진우는 아침 식사를 거르고 곧바로 헬기장에 나갔다. 그는 상급 부대 보고를 위해 헬기를 타는 것이 아니라 공중 정찰을 통해 부대 전체의 배치를 한눈에 파악하려 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23사단은 거대했지만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낡은 성벽과도 같았다.
헬기 소음 속에서 강진우는 헤드셋을 통해 박중령의 보고를 받았다. 사단장님, 확보한 장부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유령 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정체불명의 물자가 주기적으로 밖으로 반출된 기록이 있습니다. 강진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유령 작전이라. 놈들이 제 발로 무덤을 팠군. 그 기록. 원본을 확보하고 사본은 나무화에서 내 개인 서버로 전송해. 이제 싸움은 본격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민석 대령이 외부의 힘을 빌려 방패를 세우려 한다면 강진우는 내부의 진실을 파헤쳐 그 방패를 뚫을 창을 만들고 있었다. 707 특임단의 전설적인 지휘관이었던 그에게 이 썩어빠진 부대는 또 하나의 치열한 전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장에서 패배한 적이 없었다. 강진우는 헬기 창밖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사냥을 시작하지. 강진우 소장이 선언한 특별부대 정밀진단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는데 그것은 마치 거대한 태풍이 사단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과 같았다. 다음 날 새벽부터 시작된 감사는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모든 물자와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로 확대되었다. 강진우는 사단장실에 앉아 보고를 받는 대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직접 현장을 누볐다. 그는 정비 대대의 기름때 묻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차량 하부를 점검했고 탄약고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습도와 온도를 체크했다. 병사들은 투스타 장군이 자신들과 똑같은 높이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동안 방치되었던 간부들은 등 뒤에서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특히 탄약고 점검 현장에서는 강진우의 전문성이 빛을 발했는데 그는 무작위로 소총한 정을 집어들어 눈을 감은 채 순식간에 분해하고 조립해냈다. 707 특임단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동작은 기계보다 더 정교하고 빨랐다. 그는 분해된 노리쇠 뭉치를 들어 올려 햇빛에 비추어 보더니 탄약 관리관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 총의 강선 상태를 보아하니 최근 6개월 동안 한 번도 사격을 하지 않았군. 그런데 장부에는 매달 정기 사격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탄피는 다 어디로 갔지? 그리고 이 녹슨 공이로 적을 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관리관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유류고에서 발견되었는데 강진우는 유류 불출 대장과 실제 탱크의 잔량을 직접 막대기로 찍어보며 대조했다. 수치상으로는 가득 차 있어야 할 탱크가 절반이나 비어 있었고 그 양은 수만 리터에 달했다. 이것은 단순한 누유나 증발로 설명될 수 있는 오차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기름을 빼돌려 현금화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강진우는 텅 빈 탱크 소리를 들으며 옆에 서 있던 군수 참모를 노려보았고 그의 눈빛은 마치 당장이라도 상대를 베어버릴 듯 날카로웠다. 자네는 지금 국가의 혈세를 땅바닥에 쏟아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의 주머니에 쑤셔 넣었군. 이 정도 양이면 군사재판에서 징역 10년은 가볍게 넘길 거다. 한편 사단장실 출입이 금지된 최민석 대령은 관사에서 불안에 떨며 연신 줄담배를 피워대고 있었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사단 본부의 분주한 모습은 그의 숨통을 조여왔고 믿었던 부하들이 하나둘씩 강진우의 카리스마에 눌려 진실을 토설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최 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비밀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의 뒷배가 되어주는 국방위원회의 유력 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의원님, 접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신임 사단장이 미친 개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공들여 만든 사업이 전부 드러날 판입니다. 어떻게든 막아주셔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결국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최대령은 전화를 끊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진우가 아무리 뛰어난 군인이라 해도 거대한 정치, 권력 앞에서는 무력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들에게 은밀한 지령을 내렸다. 오늘 밤이 고비다. 제2보급 창고 지하에 숨겨둔 이중 장부와 현금, 그리고 거래 내역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전부 빼돌려서 소각해라. 강진우 그놈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증거가 없으면 날 잡아넣지는 못할 거야.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사단 영내는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그 정막 속에서 검은 그림자 몇 개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대령의 지시를 받은 군수과 선임 부사관들이었는데 야간 순찰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피해 제2보급 창고로 접근했다. 그들은 창고 뒷문의 자물쇠를 능숙하게 따고 안으로 들어가 먼지 쌓인 비품 상자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최대령과 그 일당이 수년 동안 빼돌린 군수 비리의 결정적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서류들을 방수가방에 담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창고 천장의 환기구 틈새에서, 그리고 건너편 건물의 옥상에서 어둠을 꿰뚫는 적외선 카메라 렌즈가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강진우는 이미 낮 동안의 정밀 진단을 통해 놈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을 예측하고 박동혁 중령과 믿을 수 있는 헌병 수사관들을 곳곳에 매복시켜 두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박중령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사단장님, 목표물 확인했습니다. 확보한 물건을 가지고 이동 중입니다. 지금 급습하여 체포하겠습니까? 강진우는 지휘 통제실의 모니터를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 덮치면 꼬리 자르기로 끝날 수 있어. 저들이 물건을 어디로 가져가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전달하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해. 놈들이 안심하고 덧 깊숙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라. 강진우의 눈빛은 냉철한 사냥꾼의 그것이었다. 그는 단순히 몇 명의 부하를 잡는 것이 아니라 몸통인 최민석 대령과 그 뒤에 숨은 배후 세력까지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놈들이 도망치려 발버둥 칠수록 강진우가 쳐놓은 거미줄은 더욱 단단하게 그들을 옥죄어 갈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사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참모 회의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살벌했다. 강진우는 밤새 확보한 영상 증거와 감사 자료들을 책상 위에 던져놓으며 최민석 대령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최 대령, 자네가 어젯밤에 꽤나 바빴더군. 부하들을 시켜서 한밤중에 창고 정리를 시키다니. 참으로 부지런한 참모장이야. 최 대령은 강진우의 말에 흠칫 놀랐지만 태연한 척 가장하며 뻔뻔하게 대꾸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사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혹시 병사들이 야간 작업을 한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시는 겁니까? 강진우는 피식 웃으며 스크린에 빔 프로젝터를 띄웠다. 화면에는 어젯밤 창고에서 비밀 금고를 열고 서류를 빼내는 부사관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영상 속의 부사관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게 자네가 말한 야간 작업인가? 군사 기밀도 아닌 횡령 장부를 빼돌리는 게 작업이라니. 강진우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이 장부들에 적힌 숫자들, 그리고 사라진 유류와 장비들, 이 모든 게 자네와 자네 라인들이 저지른 조직적인 범죄라는 걸 증명하고 있어. 최민석 대령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음을 직감하고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얼굴을 붉혔다. 사단장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불법 사찰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아냐고. 당신이 이렇게 나온다고 내가 무너질 것 같아. 곧 육군 본부에서 정식 공문이 내려올 거야. 당신의 이 무모한 감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서 말이야. 그는 자신의 정치적 배경을 최후의 방패막이로 삼아 강진우를 협박했다. 그러나 강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대령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최대령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강진우는 최대령의 멱살을 잡는 대신 그의 제복 옷깃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척하며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육군 본부 정치인 마음대로 불러봐. 하지만 명심해라. 이 부대 안에서는 내가 법이고 내가 정이다.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들어오든 자네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나는 내 부하들의 피와 땀을 훔친 도둑놈을 살려보낼 만큼 자비롭지 않아.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사단장 부관이 다급하게 들어왔다. 사단장님, 육군 본부 감찰실장님으로부터 긴급 전화입니다. 지금 당장 통화하시겠다고 합니다. 최대령의 얼굴에 희색이 돌았다. 그는 드디어 자신의 구원투수가 도착했다고 생각하며 득에양양한 표정으로 강진우를 바라보았다. 보십시오.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은 끝났어. 감히 주제도 모르고 날뛰더니 강진우는 부관을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끊어. 회의 중이라고 전해. 그리고 다시 전화 오면 사단장이 현재 작전 지휘 중이라 통신 보안상 받을 수 없다고 보고해. 부관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강진우의 단호한 눈빛을 읽고 알겠습니다라고 외치며 나갔다. 최대령은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감찰실장의 전화를, 그것도 직속상관의 명령을 거부하다니. 이것은 명백한 항명이나 다름없었다. 강진우는 멍하니 서 있는 최대령에게 떼끼를 박듯 말했다. 놀랐나? 나는 707 시절부터 명령보다는 현장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 내 판단에 지금 이 부대를 망치고 있는 건 자네와 자네를 비호하는 세력들이야. 나는 그 썩은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참모들에게 명령했다. 지금부터 군수과와 재정과는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차단한다. 그리고 박중령, 확보한 장부를 토대로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끝까지 추적해 일원 하나까지 다 찾아내라.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물러간 뒤 강진우는 홀로 남아 벽에 걸린 작전 지도를 바라보았다. 지도에는 사단의 관할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지만 강진우의 눈은 특정한 지점에 머물렀다. 그곳은 지도상에는 폐쇄된 훈련장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압수한 장부와 차량 운행 기록을 대조해 본 결과 그곳이 바로 빼돌린 물자들이 모이는 비밀 집화장일 가능성이 높았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사단 훈련장을 밀수 기지로 쓰고 있었군. 강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놈들의 심장부를 타격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육군 본부로부터 내려온 감찰 중단 명령서는 최민석 대령에게 있어 구세주와도 같았는데 그는 팩스로 전송된 공문을 손에 쥐고 흔들며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위풍당당하게 참모 회의실을 활보했다. 상급 부대의 고위 장성들이 자신의 정치적 후원 요청에 응답하여 강진우 소장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사령부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요동쳤고 강진우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 숨죽이고 있던 부패한 간부들은 다시금 고개를 쳐들며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번 사태가 강진우의 불명예스러운 퇴진으로 끝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서로의 눈짓을 교환했다. 최대령은
강진우의 집무실 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공문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사단장님, 이제 그만 짐을 싸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부에서 더 이상의 부대 혼란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지시가 내려왔으니 말입니다. 그는 강진우가 당황하거나 분노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강진우는 그저 묵묵히 작전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강진우의 침묵은 최대령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강진우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려 들었다. 강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대령을 응시했는데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다. 아직 정식 인사명령이 내려온 것은 아니다. 내가 이 의자에 앉아 있는 한 이 부대의 지휘관은 나다.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판단하건대 우리 부대의 전투력은 형편없어 정신교육이 필요하겠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기는 최대령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강진우는 책상 위에 비상벨 버튼을 눌렀고 곧이어 사단 전체를 뒤흔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새벽 2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터져나온 비상 소집 사이렌은 잠든 영내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예고된 훈련이 아니었기에 병사들과 간부들의 당혹감은 극에 달했다. 특히 술과 향락에 젖어 살던 참모들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군장을 꾸리느라 비명을 질러댔고 일부는 군화끈조차 제대로 매지 못한 채 연병장으로 뛰쳐나왔다. 최민석 대령 역시 잠옷바람에 전투복을 겹쳐 입고 허둥지둥 나타났는데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풀린 눈동자는 지휘관의 위엄과는 거리가 멀었다. 연병장 단상에는 이미 강진우 소장이 완벽한 단독군장 차림으로 서 있었는데 그는 마치 어둠 그 자체인 것처럼 보였다. 그는 확성기조차 사용하지 않고 육성으로 포효하듯 명령했다. 적 특수부대의 침투 상황을 가정한다. 전 참모와 지휘관들은 즉시 산악 기동 훈련에 돌입한다. 목적지는 해발 800m 고지의 전술 지휘소다. 낙오하는 자는 즉결 심판에 넘기겠다. 그의 명령에 간부들은 경악했다. 차량 이동이 아닌 한밤중의 산악 구보라니. 그것은 훈련이 아니라 고문에 가까운 처사였다.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강진우는 선두에서 무서운 속도로 산기를 치고 올라갔다. 그는 50대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강인한 체력을 과시하며 헐떡거리는 20대의 병사들조차 앞질러 나갔다. 반면 최대령과 그의 측근들은 출발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 대열에서 처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렸고 땀과 흙범벅이 된 채 바닥에 주저앉고 싶어 했다. 하지만 강진우는 그들이 멈출 때마다 다시 돌아와 그들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이며 채찍질을 멈추지 않았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강진우는 훈련을 멈추고 지도를 펼쳐 보이며 참모들에게 현재 위치를 물었다. 하지만 GPS에만 의존해 온 그들은 독도법을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였고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엉뚱한 곳을 가리켰다. 강진우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나침반 하나로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었다. 이것이 너희들의 수준이다. 전쟁터에서 GPS가 먹통이 되면 너희는 부하들을 이끌고 적의 아가리로 들어갈 놈들이야. 무능은 죄악이다. 특히 지휘관의 무능은 살인과 다름없어. 정상에 도착했을 때 최민석 대령과 참모들은 탈진하여 흙바닥의 대자로 뻗어버렸다. 차가운 산바람이 그들의 젖은 몸을 식혔지만 강진우는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린 군수 참모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다. 자네가 납품받은 저가형 전투화. 지금 신고 올라오니 어떤가 발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지. 자네가 뒷돈을 챙기는 동안 병사들은
이따위 신발을 신고 행군을 해야 했다. 그 고통을 직접 느껴보니 소감이 어떤가. 강진우의 심리적인 압박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날카롭게 그들의 죄책감을 파고들었다.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자 간부들의 정신력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때 평소 심약했던 시설대장이 울음을 터뜨리며 강진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사단장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최대령님이 시켜서 폐쇄된 훈련장에 창고를 지어준 것뿐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최대령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강진우의 눈이 번뜩였는데 드디어 놈들의 입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튀어나온 것이었다. 폐쇄된 훈련장이라. 그곳에 무엇을 숨겨두었지. 강진우의 추궁의 시설대장은 덜덜 떨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밀수입한 면세 담배와 빼돌린 군용 유류, 그리고 현금 다발이 그곳 지하 벙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내일 밤 대규모 반출 작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최민석 대령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을 내려치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강진우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강진우는 무전기를 들어 박동혁 중령에게 암호로 지시를 내렸다. 사냥감이 덫에 걸렸다. 내일 밤 타깃은 폐쇄 훈련장이다. 전 병력을 대기시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병사들은 신임 사단장에 대한 경외심을 품게 되었다. 그동안 무능하고 부패한 상관들에게 억눌려 있던 그들에게 강진우의 압도적인 힘과 리더십은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다. 동이 터오는 산 정상에서 강진우는 붉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이 썩은 고름을 짜내는 수술은 이제 마지막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지옥 같았던 산악 행군이 끝나고 사령부로 복귀했을 때 동쪽 하늘은 이미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최민석 대령과 참모들은 다리가 풀려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지만 강진우 소장은 마치 아침 조깅을 마친 사람처럼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먼지 묻은 전투복을 털어내며 연병장에 주저앉은 지휘관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패배감과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는데 강진우는 그 감정들을 충분히 즐기려는 듯 잠시 침묵을 지켰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내용은 그 자리에 있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오늘부로 특별부대 정밀 진단을 잠정 중단한다. 강진우의 건조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자 최대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번쩍 들었다. 강진우는 짐짓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상급 부대로부터 부대 안정화가 최우선이라는 강력한 지시가 내려왔다. 지휘관으로서 상부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너희들의 비위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일단은 덮어두기로 하겠다. 당분간은 통상적인 일과를 진행하도록. 그는 마치 권력의 벽에 부딪혀 좌절한 패배자처럼 어깨를 늘어뜨리고 집무실로 향했다. 최민석 대령은 강진우가 사라지자마자 참모들을 얼싸안으며 환호성을 지를 뻔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배경이 드디어 효과를 발휘했다고 확신했고 강진우 역시 결국엔 계급장만 높은 월급쟁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자마자 은밀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해결됐어. 그 콧대 높은 특전사놈도 별 수 없더군. 하지만 언제 다시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 오늘 밤 안으로 물건을 전부 빼내야 해. 남은 재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처리해. 하지만 최 대령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강진우가 집무실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좌절이 아니라 박동혁 중령을 호출하여 작전 상황판을 펼치는 것이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최 대령이 사무실에서 급하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끼를 물었군. 놈들은 내가 포기했다고 믿고 방심하고 있어. 사람이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은 바로 승리를 확신했을 때지. 강진우의 눈빛은 산악 행군 때보다 더 매섭게 빛나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지도상의 특정 지점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오후 사단 내부는 묘한 안도감과 긴장감이 공존하고 있었다. 병사들은 사단장의 감사가 끝났다는 소문에 안도했지만 일부 눈치 빠른 간부들은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을 감지하고 있었다. 강진우는 공식적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관사에 머무는 척하며 실제로는 사단 외곽에 폐쇄된 통신중개소에 비밀 지휘소를 차렸다. 그곳에는 박동혁 중령과 헌병대에서 차출된 최정예 요원 10명이 완전 무장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반적인 헌병 복장이 아닌 검은색 대테러 작전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번 작전명은 클린 스위퍼다. 목표는 폐쇄된 훈련장에 은닉된 밀수품과 이를 운반하려는 병력 전원이다. 강진우는 707 부대 시절의 브리핑 스타일 그대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전을 설명했다. 그는 요원들에게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지급하며 엄중하게 경고했다. 상대는 무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선제 사격은 금지한다. 최대한 생포를 원칙으로 하되 저항이 거세거나 아군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즉시 제압해라. 나는 내 부하가 범죄자들 때문에 다치는 꼴은 못 본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사단 후문 쪽으로 트럭 몇 대가 라이트를 끈 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민석 대령이 수배한 민간 화물 트럭들이었다. 그들은 위병소 근무자들에게 미리 뇌물을 써둔 덕분에 아무런 제재 없이 영내로 진입하여 폐쇄된 훈련장으로 향했다. 훈련장은 자풀이 무성하고 녹슨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어 평소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 지하 벙커에는 막대한 양의 밀수품이 잠들어 있었다. 최 대령은 직접 현장에 나와 작업을 지휘하며 초조한 듯 연신 시계를 확인했다. 빨리빨리 움직여 오늘 밤 안으로 끝내지 못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최 대령의 독촉에 부사관들과 인부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박스들을 트럭에 실어 날랐다. 박스 안에는 고가의 양주와 담배, 그리고 횡령한 군수 물자들이 가득 차 있었다. 최 대령은 트럭에 실리는 물건들을 바라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들만 무사히 처분하면 그는 막대한 돈을 챙겨 해외로 도피하거나 더 큰 권력을 살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 시각 강진우와 작전팀은 훈련장을 둘러싼 야산의 능선에 매복한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진우는 야간 투시경을 통해 최 대령의 얼굴에 어린 탐욕과 초조함을 읽어냈다. 그는 무전기 마이크를 톡톡 두드려 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목표물 확인. 퇴로를 차단하고 포위망을 좁혀라.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대원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훈련장의 사방을 에워쌌다. 나뭇가지 하나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는 완벽한 은밀 기동이었다. 최 대령은 모든 물건이 트럭에 실린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이제 출발한다. 선두 차량부터 천천히 이동해 그가 손을 들어 출발 신호를 보내려는 순간 갑자기 훈련장 전체를 대낮처럼 밝히는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켜졌다. 눈이 부셔 앞을 볼 수 없게 된 인부들과 최 대령 일당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고 사방에서 확성기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움직이면 쏜다. 전원 무기를 버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라. 대한민국 육군 헌병대다. 당황한 최 대령은 품에서 권총을 꺼내 들고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누구냐 함부로 불 켜지 못해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다. 그때 빗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검은색 작전복을 입고 손에는 돌격 소총을 든 강진우 소장이었다. 그는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사신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최대령을 노려보았다. 자네가 그렇게 찾던 무식한 특전사 출신이다. 어때? 내 선물이 마음에 드나? 최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진우를 바라보았다. 이건 함정이야. 네가 감히 나를 속여. 그는 분노와 공포에 질려 권총을 강진우에게 겨누었다. 하지만 강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향해 걸어갔다. 주변의 헌병대원들이 사격 자세를 취하며 긴장했지만 강진우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쏘지 마라. 저놈은 내가 직접 처리한다. 그것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지휘관의 명예를 걸고 부패한 군인에게 내리는 마지막 심판이었다. 강진우는 최 대령과의 거리를 좁히며 나직하게 말했다. 쏘고 싶으면 쏴봐. 하지만 네가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내 칼이 네 목을 긋게 될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보다 더 무거운 기백이 담겨 있었다. 최 대령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강진우의 눈에서 자신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을 보았다. 그것은 계급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수많은 전장을 겪으며 단련된 진짜 군인의 영혼에서 나오는 힘이었다. 네가 믿던 정치인들은 지금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있을 거다. 내가 박중령을 통해 확보한 장부를 언론에 터뜨렸거든. 강진우의 말은 최대령에게 결정타였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깨달은 최대령은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그 순간 강진우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갔다. 당하는 총성과 함께 훈련장의 정적은 깨졌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엉키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사단 전체를 뒤흔들었던 긴 싸움의 결말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총성이 찢어질 듯한 파열음을 내며 밤하늘을 갈랐지만 다행히 총알은 강진우의 머리가 아닌 훈련장 바닥에 아스팔트를 때리며 불꽃을 튀겼다. 강진우는 최 대령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거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번개 같은 반사신경으로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린 것이었다. 뼈가 어긋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 대령의 입에서는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고 권총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멀리 미끄러져 나갔다. 강진우는 비명을 지르는 최 대령에게 틈을 주지 않고 곧바로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으며 무릎으로 경추를 눌러 제압했다. 그것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살인기술 전문가의 절제된 제압술이었다. 최민석 대령은 흙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강진우의 무게는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그를 짓누르고 있어 꼼짝할 수 없었다. 흙먼지와 자신의 피가 뒤섞여 입안으로 흘러들자 최 대령은 그제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강진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최 대령의 귀에 대고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총은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드는 것이지.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전우에게 겨누는 것이 아니다. 너는 방금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선을 넘었다. 그 순간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원들이 일제히 들이닥쳐 트럭 운전수들과 공범자들을 포위했다. 이미 강진우의 제압에 전의를 상실한 그들은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바닥에 엎드렸다. 서치라이트의 강력한 불빛 아래 트럭 짐칸에 실려 있던 밀수 담배 박스와 현금 다발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것은 단순한 군수 비리가 아니라
군 조직을 이용한 거대 범죄 조직의 현장과 다름없었다. 현장을 지휘하던 박동혁 중령은 비디오 카메라로 이 모든 증거물을 하나하나 촬영하며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사겼다. 헌병들에게 양팔이 결박당한 채 일으켜 세워진 최대령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사단의 실세로 군림하며 떵떵거리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찢어진 전투복과 흙투성이가 된 얼굴은 폐잔병보다 더 비참해 보였다. 그는 강진우를 노려보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강진우, 네가 이럴 수 있어. 내가 무너지면 내 뒤에 있는 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도 옷 벗게 될 거야. 군대는 혼자 깨끗한 척 한다고 되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뒷배를 믿으며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 강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최대령의 권총을 주워 탄창을 분리한 뒤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눈빛에는 경멸조차 담겨 있지 않은 그저 오염물질을 바라보는 듯한 무미건조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내가 아까 말했을 텐데 네가 믿던 그 라인은 이미 끊어졌다고. 강진우는 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최대령의 눈앞에 화면을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긴급 속보로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정치인들이 군 납품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네가 벙커에서 물건을 빼내는 동안 나는 네가 작성한 이중장부 사본을 이미 언론사와 검찰 특수부에 넘겼다. 네가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 증거들은 더 빨리 퍼져나갔지. 최 대령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자신이 믿었던 동아줄이 사실은 썩은 동아줄이었으며 강진우가 그 줄을 잡고 있던 손마저 잘라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다리에 힘이 풀린 최 대령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의 입에서는 허탈한 웃음소리만이 새어나왔다. 다 알고 있었으면서 나를 가지고 논 거냐? 놀다니. 나는 그저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마취를 했을 뿐이다. 강진우는 뒤에 서 있던 헌병 대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 자를 긴급 체포해. 혐의는 군용물 횡령, 초병에 대한 특수 협박, 그리고 상관 살해 미수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따위의 소리는 할 필요 없다. 모든 상황이 여기 있는 카메라와 내 바디캠에 녹화되었으니까. 헌병들이 최 대령을 거칠게 끌고 가 호송차에 태웠고 굳게 닫히는 철문 소리는 마치 그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다. 날이 밝아오자 사단 사령부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혼란에 휩싸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최 대령의 사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했고 그와 결탁했던 참모들과 예하부대 지휘관들이 줄줄이 연행되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단장 앞에서 거들먹거리거나 눈치를 보던 그들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끌려가는 모습은 병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령부 복도에는 헌병들의 군화 소리와 고함 소리만이 가득 찼고 오랫동안 묵인되었던 부정부패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강진우는 사단장실 창가에 서서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승리감에 도취될 법도 했지만 그의 표정은 오히려 씁쓸해 보였다. 군복을 입은 자들이 군인의 명예를 팔아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책상 위에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출할 사단 개혁안과 전역 지원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친 뒤에는 미련 없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박동혁 중령이 집무실로 들어와 경례를 붙였다. 사단장님,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1차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확보된 증거가 워낙 명확하여 대부분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사단 내 분위기가 어수선하지만 병사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기뻐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중령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힘이 넘쳤다. 그는 강진우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강진우는 저녁 지원서를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으며 박중령을 돌아보았다. 기뻐할 일이 아니다. 지휘관이 썩으면 병사들이 죽는다. 우리는 방금 수백 명의 병사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뿐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중령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고 텅 빈 창고를 다시 채워야 해. 자네가 내 옆에서 도와줘야겠어. 이제 썩은 살을 도려냈으니 새 살이 돋게 만들어야지. 오후가 되자 강진우는 전 장병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이번에는 참모들이 아닌 이등병부터 부사관까지 모든 병력이 모인 대규모 집합이었다. 연단에 선 강진우의 모습은 이전의 차가운 저승사자가 아닌 든든한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휘관들의 탐욕으로 인해 여러분이 입어야 했던 낡은 군복, 먹어야 했던 부실한 식사, 그리고 흘려야 했던 억울한 땀방울에 대해 사단장으로서 깊이 사죄한다.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장병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장군이 병사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은 군 생활 내내 한 번도 보지 못한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강진우는 고개를 들어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약속한다. 오늘 이후로 제23 보병사단에서 부정부패는 영원히 추방될 것이다. 내 병사들의 몫을 가로채는 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직접 처단한다. 너희는 오직 적과 싸워 이기는 방법만 생각하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강진우의 연설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어디선가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된 박수는 곧이어 거대한 함성이 되어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강요된 박수가 아니라 병사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존경과 신뢰의 표현이었다. 강진우는 그 함성을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이 부대에 온 진짜 이유를, 그리고 군인으로서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금 확인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흘러가지는 않았다. 서울의 육군 본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파장이 커지자 강진우를 소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정치적으로 곤란해진 윗선들이 강진우에게 조직을 위태롭게 한 책임을 물으려 한 것이다. 강진우의 책상 위로 육군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가 팩스로 도착했다. 그러나 강진우는 그 종이를 보며 피식 웃었다. 최민석 대령과의 싸움은 끝났지만 더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의 뒤에는 이제 그를 믿고 따르는 수천 명의 진짜 군인들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 육군 본부의 징계위원회 대기실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렀다. 강진우 소장은 정복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과 약장들이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들은 그가 지난 30년간 국가를 위해 바친 피와 땀의 증거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저 그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장식품에 불과할지도 몰랐다. 곁에 서 있던 박동혁 중령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입술을 깨물며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강진우는 마치 명상을 하듯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잠시 후
무거운 참나무 문이 열리고 헌병장교가 나와 강진우의 이름을 호명하자 대기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강진우는 천천히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박중령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여 보인 뒤 뚜벅뚜벅 걸어 심판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은 죄인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적진 한복판으로 돌격하는 지휘관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징계위원회 회의실은 어둡고 엄숙했으며 U자형 테이블 뒤에는 5명의 장성들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강진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위원장은 육군 인사사령관인 중장이 맡았는데 그는 강진우가 들어오자마자 불쾌하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넘겼다. 그들은 강진우가 저지른 비리 척결의 공로보다는 그 과정에서 군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지휘 계통을 무시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려 하고 있었다. 강진우는 지정된 자리에 서서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렸고 위원장은 건성으로 답하며 곧바로 신문을 시작했다. 강진우 소장. 귀관은 제13보병 사단장 부임 직후 상급 부대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감찰을 진행했다. 또한 내부 문제를 조용히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부 수사기관에 넘겨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에 대해 변명할 말이 있는가? 위원장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적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강진우를 희생양으로 삼아 본보기를 보이려 하는 것이 분명했다. 강진우는 위원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정할 것은 있습니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진실을 밝힌 죄가 아니라 병사들의 피를 빨아먹은 부패한 지휘관들입니다. 저는 야전 교범과 군인 복무 규율에 따라 지휘관으로서 정당한 조치를 취했을 뿐입니다. 만약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죄라면 저는 기꺼이 그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당당한 태도에 위원들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다. 한 소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이봐 강 소장,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훈계질인가? 자네는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명령 체계를 무시했어. 육군 본부의 감찰 중단 명령을 받고도 작전을 강행하지 않았나? 이것은 명백한 항명이다. 회의실 안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였지만 강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반박했다. 전시 상황에서 지휘관의 판단은 그 무엇보다 우선합니다. 저는 당시 부대 상황을 적으로부터 내부 공격을 받는 준전시 상태로 판단했습니다. 강진우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구멍난 전투화를 신고 행군하다가 발이 피투성이가 된 병사의 사진이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이 사진 속의 병사는 제 부하입니다. 최민석 대령이 횡령한 돈으로 호의호식할 때 이 병사는 규격 미달의 전투화를 신고 40km를 걸어야 했습니다. 제가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병사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들을 방관한 것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두려워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징계위원들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위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헛기침을 했고 위원장조차도 강진우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강진우가 내세운 것은 규정집의 몇 조 몇 항이 아니라 군인이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명예와 신이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예고 없던 방문객이 들어왔다.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참모총장의 등장에 위원들을 포함한 모든 인원이 기립하여 격려를 했다. 참모총장은 손을 들어 그들을 진정시킨 뒤 천천히 강진우에게 다가갔다. 노장의 눈빛은 깊고 그윽했으며 그는 강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안 깨나. 밖에서 다 듣고 있었네. 총장은 위원석을 향해 돌아섰다. 이 사람의 항명 혐의는 내가 직접 소명하지. 당신아는 비공식 라인을 통해 강 소장의 작전을 보고받았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 따라서 명령 불복종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총장은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없었지만 강진우가 이뤄낸 성과와 여론의 반응을 보고 그를 보호하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또한 강진우가 보여준 참된 군인 정신에 감명받은 것도 사실이었다. 총장의 이 한마디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위원장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최고 사령관의 의중이 확인된 이상 징계를 강행할 명분은 사라져 버렸다. 총장은 강진우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자네 같은 지휘관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육군의 수치지. 돌아가게. 자네 부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강진우가 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단으로 복귀하던 날 제23 보병사단 정문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비번인 병사들과 간부들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그를 맞이했다. 강진우의 차가 위병소를 통과하자 함성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일부 병사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강진우는 차에서 내려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지는 않았지만 차창을 내리고 묵묵히 경례로 답했다. 그는 곧바로 연병장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취임식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돈된 병력이 도열해 있었다. 이번 집합은 최민석 대령이 준비했던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었다. 병사들의 눈빛은 살아있었고 군복은 단정했으며 무엇보다 사단장인 강진우를 향한 무한한 신뢰가 가득 차 있었다. 강진우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바람이 그의 베레모를 스치고 지나갔고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이 순간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것은 썩은 내가 진동하던 과거의 공기가 아닌 맑고 상쾌한 개혁의 바람이었다. 제23 보병사단 장병 여러분. 강진우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서로를 의심해야 했고 감춰진 진실을 마주하며 고통스러워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이겨냈다. 이제 우리는 썩은 살을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듯 더 강하고 단단한 부대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한다. 내 뒤에 서 있는 한 그 누구도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은 오직 조국과 국민만을 생각하라. 너희들의 뒤는 내가 지킨다. 그날 오후 미뤄두었던 지휘권 이양식과 부대 개편식이 정식으로 거행되었다. 강진우는 비로소 임시라는 꼬리표를 떼고 명실상부한 제23보병사단의 사단장으로서 부대기를 흔들었다. 펄럭이는 부대기를 바라보는 그의 눈가는 조금 촉촉해져 있었다. 707 부대 시절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켰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벅찬 감동이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건설, 죽음이 아닌 삶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에서 오는 감정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깃발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을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겠다고.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다. 23사단의 연병장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지만 병사들의 함성은 추위를 녹일 만큼 뜨거웠다. 강진우의 지휘 아래 사단은 환골탈태했다. 모든 보급품은 투명하게 관리되어 병사들에게 제때 지급되었고, 보여주기식 훈련은 사라지고 실전적인 전술 훈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장교들은 더 이상 골프장에 가지 않았고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며 뒹굴었다. 인근 부대에서는 23사단을 강진우 사단이라 부르며 그 변화를 부러워했고, 육군 본부에서도 모범 사례로 선정하여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늦은 밤, 강진우는 집무실에서 야전 상의를 걸친 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창밖에는 한방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박동혁 중령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사단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습니까? 내일 혹한기 훈련 준비하시려면 좀 쉬셔야 합니다. 박중령은 이제 강진우의 가장 든든한 참모이자 전우가 되어 있었다. 강진우는 안경을 벗으며 피로한 눈을 비볐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잠이 안 오는군. 내일 훈련 코스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어. 날씨가 추워서 병사들 동상 대책을 좀 더 보강해야 할 것 같아. 강진우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응시했다. 박중령, 자네는 기억하나? 내가 처음 이 부대에 왔을 때를. 그때는 정말이지 엉망진창이었지. 박중령은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다마다요. 위병소에서 민간 차량 타고 들어오시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때 최민석 대령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죠. 두 사람은 지난 일들을 회상하며 잠시 담소를 나누었다. 강진우는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박중령에게 물었다. 자네는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다고 생각하나?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편하게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박중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정중하게 대답했다. 사단장님은 군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군복을 입은 자가 가져야 할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707 출신이 원래 한 번 물면 안 놓지 않습니까? 강진우는 박중령의 농담에 소리내어 웃었다. 그렇지. 늑대는 사냥감을 놓치지 않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눈 내리는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초병들의 모습이 보였다. 춥고 힘들겠지만 그들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강진우는 그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다. 자신이 지켜낸 정의가 저 병사들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음을 느꼈다. 박중령, 내일 아침 점호는 내가 직접 주관하겠다. 병사들에게 뜨거운 어묵 국물이라도 좀 준비해 주라고 취사반에 일러도 강진우의 지시에 박중령은 힘차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박중령이 나가고 난 뒤 강진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곳에는 그가 처음 부대에 왔을 때 작성했던 척결 대상 명단이 적혀 있었다. 그는 붉은 펜을 들어 명단 전체에 크게 X표를 긋고는 수첩을 덮었다. 그의 임무는 끝났지만 군인으로서의 삶은 계속될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 부당함과 싸우고 약자를 보호하며 조국을 수호하는 것. 그것이 강진우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는 그 길을 걷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옷걸이에 걸린 정복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그가 지킨 사람들로부터 나온다. 강진우는 불을 끄고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 끝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그의 볼을 스쳤지만 그의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1년 후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대 선발 대회장.
전국에 내로라 하는 사단들이 모여 전투력을 겨루는 이 대회에서 제23 보병사단 수색대대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병사들 사이로 강진우 소장이 걸어 들어왔다. 병사들은 사단장을 보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가 그를 떼까레 쳤다. 강진우, 강진우 하늘 높이 던져지는 강진우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웃음이 피어올랐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신임 소위가 옆에 있던 부사관에게 물었다. 저분이 그 유명한 저승사자 강진우 장군님이십니까? 소문으로는 엄청 무서운 분이라고 들었는데 병사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의외네요. 부사관은 흐뭇한 표정으로 갓가래 치는 모습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적들에게는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분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사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진우를 바라보았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연병장 위로 진정한 군인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다. 썩은 뿌리는 뽑혀나갔고 그 자리에 튼튼한 거목이 자라나 숲을 이루고 있었다. 한때 한대령의 말실수와 오만함으로 시작된 작은 파문은 한 영웅적인 지휘관의 등장으로 인해 거대한 혁명의 물결이 되어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병사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이다.